많은 피해자들이 원인을 알지도 못한 채 목숨을 잃고 또 고통을 겪어야 했던 끔찍한 사건이죠. 마음이 정말 무겁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만 여기서 끝낼 것이 아니라 기업이 소비자를 무서워할 수 있도록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속적인 관심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저희와 함께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감시 리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5일이죠. 울산 인근 해역에서 진도 5.0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경남, 울산, 부산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는데요. 혹시 그날 지진 느끼셨나요? 네. 어디 계셨어요? 난생 처음으로 지진을 느꼈죠. 그때 친구들이랑 같이 한 6명이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막 흔들거려가지고 깜짝 놀랐었어요. 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통영이 있어서 그런지 통영에는 통영은 멀죠. 조금 그런 감을 느끼지 못하고 뉴스를 접하고 저는 알았습니다. 네, 그 예측할 수 없는 지진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의 가능성입니다. 이딴 지진으로 여기서도 가까운 곳이죠. 원전 주변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고요. 또 경남도 예외일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 두 번째 감시 리스트는 지진의 경고, 원전이 불안해입니다. 먼저 지난 5일 발생한 지진 정확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5일 그 저녁 8시 33분에 울산 동구 그 북쪽 동구의 이제 동쪽에 52km 떨어진 그 해역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우리나라 기상 관측 이후에 역대 5위 규모에 속하고요. 보통 5.0 정도부터 지진 피해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이제 피해가 시작되는 건데 뚜렷한 지진 발생 피해는 없었어요. 근데 하지만 창원은 물론이고 부산, 경남, 울산 등지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지진 충격을 느꼈고요. 또 불안감을 호소했었죠. 네. 근데 여기서 왜 우리 태풍이 오거나 폭염이 오면 재난 문자 오잖아요. 그거 받으신 분 계신가요? 지진과 관련해서? 전 받았어요. 네. 네. 왔나요? 네, 받았어요. 저는 같은 창원 시민인데 못 받았습니다. 김용훈 기자님. 늦게 오지 않았나요, 뒤에?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러고 나서 저희가 그날 7월 5일이었잖아요. 근데 7월 4일자로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요? 문자가. 예, 그래서 그다음에 바로 정정 문자가 또 왔더라고요. 근데 이 문자도 휴대전화 기종에 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었고요. 저는 못 받는 네. 기종인가 보네요. 기종이 좀 딸리셨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더 큰 문제는 정작 진앙에서 가까웠던 부산은 이 문자 대상 지역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재난 문자 발송 지역 기준이 지상에서 느끼는 진동을 이제 기준으로 보면 진도 4.0 이상 지역에만 발송되기 때문에 울산과 경남에는 발송이 됐지만 정작 부산은 또 빠진 것이죠. 근데 이 행정당국의 대응치고는 재난 문자를 보낸 시기도 그렇고요. 너무 허술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재난의 가장 큰 특징은 또 2차 피해, 혼돈으로 의한 2차 피해거든요. 그렇죠. 시민들이 혼란에 빠지고. 근데 국가기관에서 혼돈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지진을 한 번도 제대로 겪어본 적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없는 거죠. 그렇죠. 아직까지 A to Z가 없는 거죠. 저도 학교 다닐 때 지진 났을 때 대피 요령 배워본 적 있습니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TV에서만 일본에서 하는 그 영상이나 이런 거 봤지. 우리 일본의 일이다라고 생각했지. 맞아요. 우리나라의 한국의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해보지 않아서 아마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다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한반도는 그래도 좀 안전해.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지진이 좀 잦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라시아판이라고 하죠. 그 유라시아판 안쪽에 있어서 사실은 지진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라는 게 오랜 동안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꾸준히 지진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데이터를 좀 찾아봤는데요. 저희가 그 기상청에서 지진을 관측하기 시작한 게 1978년도부터거든요. 그 1978년도부터 아날로그 방식으로 관측을 하다가 1999년부터는 디지털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연도를 좀 이렇게 나눠서 보면요. 78년도부터 98년도까지는 저희가 연평균 지진 규모 2.0 이상이 발생된 것이 약 연평균 19회였습니다. 그런데 99년부터 15년까지는 무려 약 48회로 증가가 되죠. 그러다가 갑자기 2016년 올해 상반기에만 34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지진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지진이 잦아지면서 대규모 지진이 한번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전문가마다도 또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또 어쨌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한 번 강진이 나면 그 피해는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진을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우리는 어쨌든 대비책을 좀 세워놔야 할 텐데 이런 부분은 뭐 잘 마련이 돼 있나요? 작년 9월입니다. 2015년 9월에 3층 이상 5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에서는 내진 설계를 규정을 해놨습니다. 법적으로 제재를 해놨다는 거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학교입니다. 네. 이 학교가 내진 대상 1967건 중에 448건만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2.8%밖에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학교는 오래된 건축물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진 예산 편성을 보니까 네. 6개 학교 약 35억 정도가 지금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돼 있는데 굉장히 부족한 것 같고요. 2020년까지 약 178억 정도가 아마 투입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연 한 35억 정도, 6억 정도 이렇게 투입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더 보충을 해서 우리 학교에 대해서 내진 설계에 좀 더 강도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런데 뭐 지진 발생도 문제지만요. 저희가 더 걱정을 하는 건 바로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의 가능성입니다. 지진이 자꾸 이제 동해안 쪽에서 일어나는데 지금 원전도 다 그쪽에 있잖아요. 예, 저는 그 어릴 때 우리나라는 좀 세계적으로 봐도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배웠는데요. 네. 근데 원전마다 이렇게 밀도가 높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 고리 원전이 이제 부산 기장군에 6기가 있어요. 고리 1호기에서 4호기까지가 있고 신고리가 1호기, 2호기가 있고요. 울산 울주군에는 신고리 3호기와 4호기가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게다가 최근에 신고리 5호기와 6호기가 그 건설이 이제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2021년과 2022년에 이제 건설되게 되는데 울주군에 들어서게 되면 무려 10기의 원전이 밀집해 있게 되는 건데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 지역이 되는 겁니다. 천 의원님, 왜 이렇게 많은 곳에 이 많은 지역이 한 지역에다가 원전을 승인을 해줘도 되는 겁니까? 뭐 정부나 이런 곳에서요? 우리가 지진 발생지에서 고리 원전까지 이번에 거리가 한 65km 정도 불과한데 우리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이번 지진과 원전 안전성 영향이 없다고 이렇게 밝혔잖아요. 사실 정부에서 보는 거는 이 지진과 원전은 별개로 본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별개로 봐가지고 사실상 국내 원전 내진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어떤 그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어떤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고리 원전, 신고리 원전의 5호기, 6호기가 불과 한 달 전에 허가가 났죠. 그런데 5호기, 6호기하고 인구 중심지하고 4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요. 우리나라의 이 원전 건설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핵규제위원회의 지침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 핵규제위원회의 지침에 보면 인구 중심지로부터 원전은 반드시 32에서 34km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규제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리 원전의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그리고 신고리 원전의 지역에 지금 이제 이번 허가 난 것까지 다 합치면 총 6개거든요. 네. 그러니까 총 10개의 원전이 반경 6km, 6제곱킬로미터 안에 다 밀집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바로 인근 지역에 다 사람이 바글바글 살고 있다는 게 문제가인 거죠. 제가 아까 우리 김지수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 국내 원전 건설 관련 위치 제한 규정은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규정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규정에 보면 2만 5천 명 이상의 인구 중심지로부터 원자로 위치 제한 거리가 60k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침에는 보면 인구 중심지로부터 4km 이상만 떨어지도 원자로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는. 그렇게 규정과 지침이 좀 따로 되어 있다는 거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니까 다수 호기의 안정성, 부지의 안정성, 그다음에 중대사고 대치 설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돼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제가 쭉 읽어보았습니다. 이걸 보니까 설계 기준에 만족한다. 그래서 승인을 해준 거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너무 우리 그 5, 6호기의 허가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좀 보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
해봅니다. 지금 제가 좀 염려하는 것은 왜 거기에 이제 몰려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뭐 캐션 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고리는 신고리 원전과 고리 원전에서 총 10기가 모여있는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 지역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걸 조금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후쿠시마하고 비교했을 때요. 후쿠시마 원전은 원전 개수가 6개였고요. 고리 원전은 총 10개가 되는 거죠. 그 설비 용량을 볼까요? 설비 용량은 후쿠시마가 4,696인데 고리 원전은 8,260메가와트, 즉 2배입니다. 용량도 2배이고요. 핵 폐기물은 무려 4배에 달하고요. 반경 30km 내 인구를 보면 거의 21배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원전 폭발과 같은 천재의 지병이 나타났을 때 대한민국에 주는 피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이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도 전 국토의 11%가 오염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 원전 추가 건설 관련해서 또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우선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활성 단층이라는 말이 요즘 많이 나옵니다. 우선 이게 어떤 건지 설명부터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화산도 왜 사화산과 활화산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활화산은 이제 움직이는 화산, 사화산은 죽은 화산인데 활성단층은 움직이는 단층이죠. 그러니까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이제 5호기와 6호기 계획을 승인하면서 원전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성단층의 이런 지질 현상이 없는 것을 이제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예정터에 있는 단층은 최후 운동 시기가 186만 년 이전이고 또 길이가 200m 이내, 최대 폭이 1.3m로 원전의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하지만 시민단체들의 입장은 또 다르죠. 단층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우려하고 있고요. 신고리 예정지 바로 옆에 일강단층이라는 대규모의 활성단층이 존재하는데 지진 평가에서 배제됐다는 것인데요. 바닷속에 또 활성단층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활성단층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고리 원전을 처음 지을 때인 1970년대에는 몰랐었죠, 잘. 그 인식이 굉장히 부재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잘 모를 때 지은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활성단층이 대한민국에 특히 영남권에 굉장히 밀집되어 있다는 것이 1983년도에 서울대 이기화 당시 지질학과 교수였죠. 이분이 밝혀내세요. 특히 활동성이 가장 많은 단층이 바로 양산을 지나간 양산 단층, 그리고 울산 쪽에 울산 단층이다. 네. 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 지금 영남권 지역 지층에 활성 단층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바로 한 달 전에 신고리 5호기, 6호기를 허가를 낸 거죠. 지난 1995년에 핵 폐기물 처분장 건설 유력 후보지로 우리 인천에 있는 옹진군에 그 구럽도라는 이 섬이 있는데요. 그 섬에 선정을 했는데 이 지역에 활성 단층이 발견돼서 우리가 다시 백조화 시켰거든요. 그만큼 활성 단층이 이제 존재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이 해저 단층 바다 아래 해전 단층을 따라가 보면 부산하고 이제 울산하고 남부를 가로지는 아까 말씀드린 일광 단층 네. 만나거든요. 해저의 지진이 이 일광 단층에까지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이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그래서 일광 단층이 고리 원전에서 불과 5km가 이제 딱 떨어진 거니까 이 활성 단층이 밀접한 이 근처에 이제 정밀 재조사가 다시 필요한 거죠. 과거에는 뭐 단층의 존재 여부라든가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뭐 인구 그럴 수 있죠. 기준으로 할 네.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정확한 또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도 추가로 건설한다는 것은 네. 이건 정말 좀 이게 저는 그 속된 표현을 다시 또 쓰고 싶진 않은데요. 이건 정말 지역의 어떤 이 발전이라든가 그런 발전을 따라 지역의 안전하고도 관련된 문제죠. 그 지역민을 호구로 하느냐 이 네. 말씀을 하고 지역민은 호구가 아니죠. 네, 호구가 네.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반어법인데 네. 지역민은 호구가 아닙니다. 결국에 또 쓰게 되네요. 예. 네. 지금 계속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짚어주고 계신데요.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 과정에서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그 지진 예측 주무부처인 기상청에 지진 안전성 관련 데이터 요청을 하지 않은 게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뭐 여러 번 말씀해 주셨지만 이 추가 원전 건설 과정에서 안전성 검사라는 걸 대체 하기는 한 거냐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신고리 5호기, 6호기가 한 달 전에 허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개설 허가가. 그런데 그 신고리 5호기, 6호기 신규 건설 허가와 관련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기상청에
지진 관측 데이터를 요청한 적이 아예 없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허가를 내는 데 있어서 가장 밑자료가 되는 기초 자료가 되는 지진 관측 데이터조차도 보지 않고 허가가 나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원전 사고가 나면 가장 피해를 입는 지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경남 지역입니다. 관련 대책들이 있나요? 지금 관련 대책은 우리가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선정 이거밖에 없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와서. 이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이라는 건 뭐냐면요. 만약에 원자력 시설에서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일정 지역에 있는 주민을 대피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방어 물품을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일정 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20에서 30km를 두고 그 기초 지역에서 알아서 뭐 20km라든 30km라든 지역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그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께서 이 시뮬레이션 하나 했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고리 원전 지대에서 우리가 만약에 사고가 난다. 그러면 방사능이 유출될 거지 않습니까? 그럼 방사능 유출이 경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요. 그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이 20에서 30, 그러니까 최대치가 30km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네. 그런데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의 3배 이상 떨어진 고성군에서 사고 발생 19시간 후에 최대 한 1,100g 이상으로 오염이 된다. 뭐 1,100g 하면 좀 감이 안 오시겠지만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거리를 갖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예, 이런 결과물이 있습니다, 지금. 경남에는 양산이 이제 원전에서 근거리이기 때문에 가장 근거리죠. 예, 특히 이제 관련 대책을 양산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이제 좀 있는데요. 근데 이게 뭐 대피라든가 약품 보급 계획 정도예요. 뭐 원전 대응에 이제 뭐 전담 조직이나 전담 인력은 없는 상황이고요. 재난에는 특히 혼란으로 인해서 그 뭐 어떤 기상 날씨 상황이라든가 정말 전방위적으로 어느 지역에 또 피해가 추가적으로 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시민들이 혼란으로 인한 2차 피해도 클 텐데 비상시에 인근의 부산과 울산 시민들이 또 일시적으로 대피해 올 수도 있는데 그 네. 부분에 대한 매뉴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진짜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진짜 지진이 났고 그래서 정말 원전 사고가 났다. 그런 정보를 접했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하는 건가요? 집에 있었다. 일단 집에서 나오시면 안 되죠. 안 나오는 게 맞는 건가요? 국민 이제 네. 재난안전처에서 이제 제가 쳐봤습니다. 네. 원전 사고 시 행동 요령.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적어놨어요. 간단합니다. 국민 보호 조치 발표가 있을 경우 가급적 외출 삼가하시라. 건물 내 생활하시고 외출을 한다 그러면 마스크 착용하시고 우산이나 비옷들을 휴대해서 비를 맞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외출 후에는 꼭 샤워를 하시고 몸 깨끗이 하시고 일단 방사능 구름이 통과한다. 이렇게 하면 네. 비슷한데 밀폐된 거울 밖에 있는 물은 폐기 또는 오염 검사 후에 사용하시라. 그리고 음식물을 실내로 모든 걸 다 음식물 다 실내로 옮겨놓고 오염 검사 후에 허용된 음식만 섭취하시고 집이나 사무실 창문, 환기구 이런 거 다 외부 공기 들어오지 못하게 다 닫아 놓으셔야 되고 이제 옥내로 대피하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전기, 가스, 환기 설비 전부 다 꺼야 됩니다. 그다음에 수도꼭지를 꼭 잠그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상황이 종료되면 정부에서 지정하는 장소나 구역 아니면 절대로 옮기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그런 정부에서 환경 감시나 조사가 다 끝나면 이제 정부의 지시대로만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근데 얘기를 쭉 들으니까 말이 쉽지 지금 어떻게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저는 이 얘기를 강기태 씨한테 처음 들었지. 네. 일반 지금 원전 가까이 사는 우리 경남 도민들께서 이 얘기를 과연 알고 계셨을까? 이게 지금 한마디로 기도해야죠, 기도. 기도밖에 없네요. 진짜 이거는, 예. 결론이 그렇게 나네요. 행동 하나하나가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외부와 그냥 차단하라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차단해. 이게 어떤 재난을 피하기 위한 매뉴얼이 아니라요. 이미 피폭된 지역에서는 더 이상의 최악을 막기 위한 매뉴얼이에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전시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 훈련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지금 매뉴얼대로 전시훈련, 민방위 훈련을 하고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적어도 우리 지역은 영남권 지역은 어쩌면 전쟁 확률보다 원전 피해 확률이 훨씬 높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시훈련이 아니라 사실은
원전 사고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그 재난 방제 훈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네요. 근데 과연 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전 확보 방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2022년까지 완전히 탈핵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같은 논쟁이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이 저렴하고 그리고 에너지율이 높으니까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막 있다가 그 다음 해인 2011년에 후쿠시마 폭발 딱 있은 후로는 전부 다 2022년까지 탈핵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쭉 에너지 정책 방향이라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에 집중하고 그리고 저희도 지금 일자리 문제가 되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신재생 에너지를 국가 사업으로 유도하면서 거기에서 많은 일자리 창출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에 국가 예를 들면 에너지 정책으로 좀 빨리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1년 9월인가 2012년도에 우리가 블랙아웃이라는 그런 현실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전력이 좀 한 20% 지금 여유가 있다 해서 이 시설 자체를 하루아침에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장기적으로 보고 소요 예측을 해서 미리 설비를 갖춰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만치 우리나라가 그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느냐, 그게 하루아침이 되느냐,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너무 우리나라도 이 원전만 고집하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사실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얼마나 진도 있게 깊이 있게 준비가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5, 6호기가 준공이 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니겠느냐. 단 우리 이 지역 경상남도를 좀 더 안전하게 가는 그 어떤 목적만 가지고 간다면 어쩔 수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고 남은 이 방사선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이 폐기물도 지금 저장 시설이 지금 굉장히 부족하죠. 그리고 향후 10년 내에 포화 상태에 도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이게 높은 방사성 물질이지 않습니까? 이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 기간은 상상하기도 힘든 기간이죠. 1만 년 이상입니다. 1만 년 이상이요. 정말 우리가 그 티끌만큼 기간 동안 살고 어차피 사라질 이 지구가 1만 년 후에 우리 후손이 살 수 있도록 남겨줄 거라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이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재앙에 대한 경고였을까요? 공교롭게도 신고리 5, 6호기 원전 건설 승인이 난 후 2주가 채 되지 않아서 예정지 인근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지진은 인력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사고로 이뤄진다면 국민의 안전과 생존을 위협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확실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아야 할 겁니다. 또 대충 무마하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감시자들이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 감시자분들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은 그냥 생겨난 말이 아닙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의 힘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홍 지사의 발언이나 또 최근 이슈가 된 공직자들의 막말 논란을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는 지금 따뜻한 말 한마디가 또 무엇보다 사람을 앞서 생각하는 배려의 말 한마디가 절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감시자들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